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고 해도 다듬고 정리해서 쓸모있게 만들어놔야 그 값어치가 있다 라는 말인데요. 더불어서 뜻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그에 맞는 마땅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진주를 찾으려면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속담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뭘까요? 네, 진주예요. 아무도 모르시네요. 네, 바로 진주인데요. 이 진주는 조개 껍데기와 그 속껍질 사이에 기생충이나 해로운 물질이 침입했을 때 그 해를 막기 위해서 조개가 분비하는 그 분비 물질이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해요. 네,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보호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어내는 힘이 된 건데요. 오늘 청산유수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에게 보배처럼 귀하고 유익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김부기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부길 소장입니다. 네, 소장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꿈을 꾸고 또 그걸 실현해 간 저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10년 동안이나 꿈을 꾸신 꾸었습니다. 거예요? 네, 8년이 됐습니다. 지금 8년 차의 소장님의 네. 삶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좋은 강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부기 소장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룬비전 코칭연구소의 김부길 소장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10년이란 꿈을 꾸고 또 8년 동안 실현해 갔던 이야기들을 함께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을 꾸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십니까?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설렌다. 네, 설렘이 나타납니다. 어떤 꿈을 꿀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요? 잠이 잘 안 와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꿈을 꿀 때 저는 새벽에 빨리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몇 년의 꿈을 꾸는 게 효과적일까요? 3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있습니다. 한 번씩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3년이다. 네, 5년이다. 네, 한 번 있군요. 10년이다. 많이 있습니다. 또 20년, 30년이다.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각 우리가 몇 년간을 꿈을 꾸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0년, 30년을 꿈을 꾼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와 20년, 30년의 삶은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끼치는 영향력은 또 한편으로는 작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년, 5년 꿈을 꿉니다. 근데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꿈이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꿈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1년 전에 꾸었던 꿈을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바꿀 것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꿈을 다시 접습니다. 10년에 대한 꿈을 꾸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꿈이 많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3년, 5년과 비슷하게 우리의 꿈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몇 년이 남아있죠? 9년. 그래요. 9년이 남아있습니다. 9년이 남아있는데 우리의 꿈을 다시 바꿔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그 꿈을 접어야 될까 이런 갈등은 겪지 않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우리 꿈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8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접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경험에 비출 때 3년째가 되었을 때 무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을 꿈을 꾸고 3년이 이렇게 저 경험상 이렇게 가면서 뭔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의 꿈을 꾸고 실현해 가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꿈을 이미지하고 계시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선언합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엔지니어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습니다. 그리고 생산기술 엔지니어로서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생산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이것은 트럭에 들어가는 엔진입니다. 또 사이즈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의 제일 뒤쪽에 보면 의자가 올라가 있죠. 그 아래에 이만한 큰 엔진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한 11년 반 정도 했었을 때 인사 발령을 받게 됩니다. 생산기술에서 인사팀으로 이동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는 인사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말인 2005년 12월 달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회사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한 사업 부문, 제가 몸담았던 엔진 비즈니스 그룹의 HR 팀장, 인사팀장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이었던 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고민을 하게 되고 제가 해왔던 일과 앞으로 펼쳐질 일의 변화로 인해서 뭔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접하게 됩니다. 10년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꿈을 이미지하고 계시하라라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제가 그걸 써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 것 같습니까? 비전 보드입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그린 비전 보드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이 앞쪽에 식탁이 있습니다. 식탁 옆에 실제적으로 이만한 비전 보드를 집 벽에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좀 흥미롭게 사는 가족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꿈을 이뤄갑니다. 그런데요, 좌측에 조그만 액자가 하나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것은 2009년도에 우리 가족이 그렸던 비전 보드입니다. 이것을 축소해서 액자에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09년도에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면서 이벤트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게 왜 하게 됐느냐면은 그 당시에 제 아내가 우리 가족이 1박 2일로 태안으로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보, 가가지고 고기만 먹고 놀지만 말고 좀 흥미로운 뭔가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저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벤트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낯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회사에서 팀장 리더십 교육을 받았었는데 그곳에서 꿈과 비전에 대한 것들을 다뤘습니다. 리더는 조직 안에서 어떠한 비전을 그려야 되는지, 그리고 구성원들과 함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리더십 교육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가지고 우리 가족의 10년 미래 한번 그려볼까? 그렇게 제가 제안 드리니까요,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면서 그거 좋겠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입고 갈 티를 마련했습니다. 분위기도 괜찮죠? 이렇게 우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곳에 도착해서 10년 후에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의 비전입니다. 10년 미래의 모습을 그렸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의 아들의 10년 후의 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10년 후의 모습, 제 아내의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우리 가족들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소녀가 단비를 맞으면서 행복해한 모습이 보이시죠? 이 사진의 의미는 우리 가족이 살아가면서 주변에 이 세상에 기여하는 삶을 살자라는 의미를 담아 이 사진을 오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 아내가 흥미로운 사진을 하나 골라서 부착하게 되었는데요. 이겁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은 이 사진입니다. 헬스 자전거이거든요. 제 아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헬스 자전거를 잡지에서 오려가지고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여보 내가 운동 좀 하게 운동기구를 좀 사려고 해요. 근데 헬스 자전거를 사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헬스 자전거보다는 러닝머신 나는 그걸 갖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러닝머신은 이웃집에 가보니까 빨래 건조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헬스 자전거를 사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제안해서 그러면 그렇게 사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주문했습니다. 뭐냐면 자전거를 사는데 등받이 있는 자전거를 사면은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좋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을 제 아내는 듣고 웹쇼핑을 통해서 200개가 넘는 자전거를 이렇게 탐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구입해서 우리 집 거실에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달 동안 이걸 열심히 이용하면서 굉장히 건강한 삶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면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 아내가요, 저를 부릅니다. 여보, 이쪽 좀 와봐요. 이리 와봐요. 라고 부르더니 하는 말이 우리 거실에 있는 자전거가 비전 보드에 있는 이 자전거의 모델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달 후에 알았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저의 꿈은 이렇게 이뤄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그 당시에 2009년도에 저의 미래의 모습을 그렸던 비전 보드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책장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엔지니어로서 인사 쪽으로 직무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하던 차에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책장을 오려 비전 보드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저는 경영대학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저희 가족들과 제가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비행기입니다. 왜 비행기를 골랐느냐면요. 2009년 그 당시에 그렸던 10년 후인 2019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9년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굉장히 멋있는 저로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 정년을 앞두고 있는 김부길, 또는 임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임원이 됐다 집에 가 있을 수도 모른다는 생각들, 그리고 임원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내가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 숙인 남자, 그러한 저의 미래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저였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 비행기를 골랐습니다. 제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 뒤에 자리 잡고 있는 비행기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졸업하면서 또 다른 저의 미래의 모습을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저희 집 거실에 걸어두었던 비전 보드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비전 보드의 중앙 부분을 오려서 가운데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외부의 활동 과정에서 비전 보드를 그려서 또 이렇게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가운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012년 가족의 계획도 이렇게 잡기도 했는데요. 조금 후에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 5월 10일 날 만든 비전 보도입니다. 6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의 미래를 그리면서 삶 속에서 저는 저의 그렸던 미래의 모습들이 많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동일한 체험을 같이 해갑니다. 이것은 제가 그렸던 2년 전 2015년 5월 10일 날 그렸던 비전 보도입니다. 저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저의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까, 남은 삶을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저의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을 때, SOS를 요청했을 때 뭔가 기여해 줄 수 있는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삶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밝은 세상으로 안내해 주는 창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모습도 이러한 도서관의 모습으로 담아서 이렇게 게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책도 써야 되겠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제 전문 분야에서 강의를 하는 모습들도 그려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행복한 모습을 살아야 되겠다는 의미를 담아 행복한 가족의 모습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제가 어떻게 꿈을 실현해 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저는 남에게 선언을 합니다. 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10대 때부터 터무니없어 보이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 호언장담하는 버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일단 공언하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고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노출된다는 거죠. 저의 상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남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후회입니다. 굳이 내가 왜 이것을 남들에게 말했을까? 이것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됐는데 혼자만 그냥 해가될 수도 있었고 그렇게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이 말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물밀듯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두 번째 2단계로 저는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력을 이끌어내는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게 제가 꿈을 이뤄가는 방식입니다. 나의 간절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주변에 응원자가 생겼습니다. 저에게 화이팅을 외쳐주는 응원자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지자가 생깁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디어를 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내 꿈을 실현해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인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실행과 성공 경험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되면서 함께 꿈을 꾸며 힘을 같이 얻을 수 있는 동반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작은 꿈이 이루어지는 체험을 통해 우리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마한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통해서 용기를 얻습니다. 아, 내가 꾸었던 꿈이 이렇게 이미지하고 선언했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의 꿈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세 번째, 저는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갈 거냐? 첫 번째, 구성원과 함께 성장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 생활을 하는 과정 안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여행은 참으로 기쁨이고 즐거운 여정입니다. 저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파이프라인 리더십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조직의 리더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보다 실력이 뛰어난 후배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그런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좀 부담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까? 네, 부담될 수 있죠. 자,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고윤수 교수님께서는 유쾌하게 자극하라라는 책에서 흥미로운 하나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흔히 부하 직원이 적당히 뛰어나면 상사가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뛰어나면 상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분은 전문 코치로서 우리나라의 기업체에서 팀장과 임원들 대상으로 굉장히 많은 코칭 경험을 갖고 있는 코칭 전문가이십니다. 이분이 만난 많은 리더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다라고 공유해 준 모양입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별반 다름없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고 그러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그릇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나의 그릇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후배의 그릇이 이만큼 합니다. 그러면 내 그릇에 그를 담을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쉽지 않습니다. 내 그릇에 내 후배나 동료의 나보다 뛰어난 역량을 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5입니다. 함께하는 친구가 역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가 이 지점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있었을 때 제가 그릇이 아니라 파이프라인이 된다면 그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성장해 가는 제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제가 갖게 되니까 그들의 역량과 나의 역량이 비교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안을 수 있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그들이 황금과 같은 존재라고 하면은 그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고 지나갈까요? 제가 관이 된다면 저의 관 내부에 도움을 해주고 지나가게 됩니다. 저와 함께 했던 역량 있는 친구들은 그들이 성장해 가면서 저라는 리더를 통해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갔습니다. 도움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간혹 이런 이야기도 저에게 했습니다. 언젠가 같이 한번 꼭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조그만 그릇이 아니라 관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라. 두 번째, 저는 성장의 동반자를 찾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연말이 되면 흥미로운 이벤트를 합니다. 1년 동안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저의 삶에 상당히 기여한 한 분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이벤트는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누가 처음으로 했느냐라면은 제가 20여 년 전에 신입사원을 했었을 때 저의 사수였습니다. 2011년 그분은 다른 회사의 부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연락을 해서 식사를 하자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 자리를 가는데요, 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구나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과 함께할 식사 자리로 갔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분은 철학과 실력을 갖춘 엔지니어였습니다. 어떻게 직장 생활을 엔지니어로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년차 저는 최윤식 교수님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회사에서 제가 인사로 옮긴 다음에 리더십 교육을 받으면서 프로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전문가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리더십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저의 멘토가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자칭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수님, 저는요 교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라고 제가 교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말을 듣는 교수님은 행복해 하십니다. 3년차는 이마트의 이은영 과장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은 2011년도 제주도에서 컨퍼런스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은 한 사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써가는 삶을 보면서 비전이라는 것, 그리고 성장해가는 롤 모델로서 저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식사를 3년차 때 했습니다. 4년차 때는 지금과 같은 제가 전문 분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전에 제가 회사에 다니는 동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멘토이십니다. 그리고 2015년 5년 차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분과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분은 이용준 팀장님이셨는데요. 제가 인사팀장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그 조직의 후임 팀장님이셨습니다. 제가 다른 조직의 팀장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후임자로서 이분은 전임자였던 저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후임자는요, 전임자가 해놓은 성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기의 스타일을 가지고 자기의 무언가를 써가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고민하고 7년 동안 그 자리에 해갔던 것들을 부인하지 않고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작품을 써내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연말에 누구와 식사를 했을까요? 이룸심리상담센터 대표이신 제 아내인 박미아 대표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나를 꿈꾸게 하고 함께 성장해온 동반자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2017년도 저는 누구와 식사를 하게 될까요? 저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굉장히 행복하고 기분 좋은 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혹시 멘토라는 존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멘토가 있다라면은 저와 같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함께 성장해 갈 때 또한 멘토뿐만이 아니라 멘티를 이렇게 선정해서 같이 성장해 보는 것들도 괜찮습니다. 저는 첫 재능 기부를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하나의 만남을 갖게 되는데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인사팀장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체 인사팀장이니까 그 대학생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들에게 잘 전달될 것 같다. 그리고 아들이 잘 받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 친구가 제가 하는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 예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원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재능 기부해 줄 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지 않겠느냐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리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멘토링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글로벌 인재로서 많은 성장을 했고 작년에 회사에 입사해서 우리나라 괜찮은 회사에 금융회사에 가서 전문가로서의 삶을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친구한테 4년 반을 멘토링하고 취업한 다음에 같이 식사했던 인증샷을 찍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친구로, 청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 재능 기부를 했듯이 이 청년도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동안 적어도 3명 이상에게 재능 기부로 멘토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받는 또 다른 그 친구는 또 3명씩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우리의 그러한 역사는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능과 또 좋은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재능과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성장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능 기부를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능 기부다 보니까 약속을 좀 더 편안하게 취소하기도 되고 쉽고 또 연기하기도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좋은 내용의 멘토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게 얼마짜리죠? 1,000원, 이것은요. 만원,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000만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재능 기부할 때요, 봉투에 11,000원을 넣어서 달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코칭이나 멘토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면서 이 자리를 한다. 저도 준비 단계에서부터 또 진행하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1,000만 원 이상의 밸류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또한 함께하는 멘티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합니다. 이러한 과정 안에서 저는 프로의식을 인식하게 되고 또 이러한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가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이러한 멘토링을 통해서도 저 또한 굉장히 성장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이룬 비전 코칭 연구소 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에 회사에 도장을 팠습니다. 이렇게 팠는데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어디에다 이걸 찍어볼까? 계약을 해야지 찍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생각이 낸 게, 맞아, 내가 좋아하는 재능 기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페이스북과 카카오 스토리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메일로 저에게 재능 기부를 요청하면 평생 동안 제가 얼마나 비싼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저를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린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신청하게 했습니다. 몇 명이 신청했을까요? 몇 명 정도 됐을 것 같습니까? 몇 명? 네, 많았을 것 같습니까? 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1명 지원했습니다. 1명 지원했는데요, 우리의 멘토링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2번씩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재능 기부를 올렸었을 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저와 만나면서 저와 이 청년은 함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또 동료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혼자만 가는 것보다는 함께하는 동료가 있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함께 화이팅을 해주기도 하고 정보를 같이 찾아서 공유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방면에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한 사람과 네트워크가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네트워크 과정에서 한 사람과의 관계만 연결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삶과 스토리가 함께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우리가 펼쳐가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해가는 것은 대단한 요정인 것 같습니다.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라.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가 가족과 함께 성장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보드이죠. 아까 봤던 겁니다. 우측에 2012년 가족과 개인이 함께 만든 목표입니다. 연초에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는 이벤트를 했습니다. 함께 평가해서 함께 나눈 다음에 제일 잘한 사람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음에 2년차 어떻게 되었을까요? 패밀리 어워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평가를 이렇게 받는 것을, 가족 간에 평가를 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에 그걸 나누는 과정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발전된 방향을 가져보자. 그래서 각자 서로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돌아보자. 되돌아보자는 성찰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의미를 각자가 정리를 하고 그러면은 여기 카드에 각각의 상을 주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해 대학원을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작상 그리고 어떤 굉장히 좋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풍작상을 주었고요. 아들은 성적이 올라갔다가 추락했다 다시 올라가고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래서 자유인상을 주었습니다. 제 딸은 한 해 동안 많이 개인적으로 내면의 성장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성장상. 저는 그 당시에 MBA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이렇게 가족들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각각 자기에 대한 상을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주었습니다. 3년차 2014년 패밀리 어워드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하지 않는 가족, 우리 가정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패밀리 어워드는 줄 수 없었습니다. 2015년도 패밀리 어워드 4년차. 그래, 우리 가족들이 마음을 모았습니다. 패밀리 어워드 살리자 라고 해서 패밀리 어워드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그 당시에 짧은 기간 동안에 대학원 논문을 쓰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결과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고생 논문 찍상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야자라는 걸 했답니다. 그래서 야자 1년 햇상을 받았습니다. 제 딸은 그 당시에 재수를 하고 대학을 들어가는 걸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팔자필상. 저는 천지개벽상을 받았습니다. 왜 천지개벽상이냐? 22년간 다니는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상당히 놀라게 했습니다. 꿈꾸면서 지내온 10년을 조기에 당기면서 이뤄가는 모습이 참으로 놀랍다. 그래서 천지개벽상을 받았습니다. 작년 5년차 우리 패밀리 어워드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발전했습니다. 좀 모양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장족의 발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상장을 사서 내용을 정리해서 각각 자기들이 서로가 자신의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상의 의미를 하고 가족들이 모두 4명이 다 서명을 했습니다. 가족 이름으로 이렇게 상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진인사 대천명상,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잘 왔다 그래서 산중특상, 딸은 대학 가서 희망, 성장, 노력, 인내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러한 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대기업에서 22년간 생활을 하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바이벌, 살아남았다. 그래서 서바이벌 상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들이 센터에서 인증샷으로 행복해하면서 가졌던 상입니다. 이렇게 찍었던 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뭔가를 해보는 여정을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렸었을 때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아내와 이름 심리 상담센터와 비전 코칭 연구소를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꿈을 이루고 건강한 삶을 이루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는 일을 함께 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강연을 통해서 꿈을 어떻게 꾸고 이루어가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말 가족들에게도 엄청 좋은 아버지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비전을 세우신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연구소 이름도 이름 비전 연구소잖아요. 네, 이름 비전 코칭 연구소. 네, 코칭 연구소. 네. 이 코칭 연구소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제가 하는 일은요.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업 코칭에 대한 개념들도 하고요. 비즈니스 코칭하고 라이프 코칭, 그리고 기업에서 또 리더십을 개발하는 어떤 리더십 교육과 또 조직 변화 관리, 조직 개발에 대한 일들도 합니다. 또한 제가 이룬 비전 코칭 연구소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액션 러닝 그룹에서 액션 러닝 전문가로서 활동들도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액션 러닝은 어떤 건가요? 액션 러닝이요. 액션 러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 실존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가. 그 과제를 풀어가면서 여러분 팀이 있고 그 안에 실제 과제를 가지고 풀어가는 과정 안에서 문제도 풀고 또 함께한 사람들이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것을 이루어가는 게 액션 러닝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까 페이스북으로 이제 멘티들을 모집해서 청년들을 코칭한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그 멘티랑은 또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신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났었을 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룹니다. 같이 상의하고 또 그 친구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문제를 찾을 수도 있는데 마인드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반드시 제가 멘토링이라든가 해줄 때는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냐면 플래너를 사용하는 방법을 반드시 초기에 해주고 그것을 같이 써가는 과정에서 성장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역량들을 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비폭력 대화라는 것을 그 친구에게 소개를 해주고 그러한 코칭 과정에 녹여서 그 친구와 관계들 속에서 소통을 잘하고 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올려주는 작업들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춘들 그리고 청년들에게 좀 마음의 위로 그리고 현실적인 조언들까지 잘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2부에서도 그런 조언들, 그런 도움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NC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NCS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자가 학습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그 NCS를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앞서서 NCS가 어떤 시험이고 NCS의 각 영역들은 어떠한 취지에 의해서 선별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수험 생활을 통해서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때는 그
장기간의 상당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와의 싸움을 효과적으로 잘 이수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이 수험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한 두어 가지의 장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수험 목적이, 즉 이 NCS나 또는 인적성 시험이나 이런 시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목표 설정을 잡아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험이 정확히 어떤 시험이고 이 시험을 내가 왜 준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숙지했었을 때 바로 시험의 시험 범위가 정해지고요. 이 시험 범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시험을요, 우리가 준비할 때는요, 그 시험을 본격적으로 책 사고 막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시험은 왜 만들어진 것이며 이 시험은 그래서 어떠한 시험이며 그리고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생각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NCS라는 시험이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고 이 각각의 영역들은 과연 공공기관에서 일하기 위한 어떤 직무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겨져 있는지 그것을 보여드리기 위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NCS의 대표적인 유형 아마 다 아시겠죠.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부터 저 밑에 있는 직업 윤리까지 이 각각의 영역들은 기초 능력이라고 해서요. NCS의 대표적인 분류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분류 체계에 해당되는 하위 능력들은 각각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따가 이후에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개괄적인 말씀을 여기서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저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부터요, 직업 윤리까지는 각 그 회사에서 어떤 업무 파트를 맡든지 간에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소양들을 하나하나씩 분류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12가지 남짓한, 10가지 남짓한 이 대표적인 유형들을 모두 다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예. 하지만 적어도 내가 특정 파트에서 특정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는 이 유형들 중에서 많게는 한 5, 6가지, 적게는 2, 3가지의 업무 관련한 능력과 관련돼서 내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원하는 공공기관 또는 내가 지원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3, 4가지, 한 4, 5가지의 역량에만 관심을 두면 되고 나머지는 나와 무관한 것이냐? 또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신입사원만 하고 그리고 그만두실 건가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고 더 높은 데로 자꾸 올라가시는 게 직장에서 커리어 패스를 하는 많은 사람의 꿈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는요, 더 높은 직급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내가 하나의 조그마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들을 관장하는 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하나의 업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업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여기에 있는 10가지 정도에 대한 여러 영역들은요. 자신의 직급이 올라가면서 또는 자신의 상황이 좀 바뀌어가면서 조금씩 다른 역량을 요구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나와 관계없다라고 해서 전부 터부시하거나 무시할 것이 아니라요.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모두 숙지하고 그런 영역에 대해서 나는 지금 나의 위치는 어딘지, 나의 지식 상태는 어딘지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NCS를 바탕으로 주로 사람을 채용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공공기관입니다. 이런 공공기관에선 특히 이 나머지 영역들에 대해서도 모두 관심을 둬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순환보직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A라는 부서에서 한번 업무를 하다가 B라는 부서로 넘어가고 B라는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인사팀에 있었을 때 필요한 역량들하고요. 재무팀에 있었을 때 필요한 역량들 또는 현장에 파견 나갔을 때 필요한 역량들이 다 각각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다른 영역들은 언젠가 나에게 또 중요한 업무 영역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파트에서도 각각 어떤 직무 역량이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먼저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 이건 특정 부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파트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갖춰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많은 기업들은요, 이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내용들을 문서로 받거나 이메일로 주고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주고받으면 편할 거를 굳이 문서로 해야 되나요? 이메일로 주고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말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달한 사람은 100개였다라고 얘기했는데 들은 사람은 그걸 50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뭐가 맞아? 라고 했었을 때 두 사람의 대화의 내용에만 근거해서 업무를 처리하면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없겠죠. 따라서 소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메일로 받거나 문서로 받았을 때 나중에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정확하게 잘못된 부위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는 문서, 글 이런 걸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능력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 하위 능력의 문서 이해 능력이라는 건 바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서 이해 능력을 그렇다고 해서 철저히 어떻게 보면 업무 위주로만 생각하시는 건 꼭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요, 세 번째 유형에 지시문, 메모와 같은 간단한 문서 업무를 읽고 필요한 정보를 확인한다. 우리가 굉장히 포뮬러한 결제 서류를 올린다든가 기한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소한 메모 역시도 일선 창구에서는, 일선 현업에서는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근거이자 단서입니다. 따라서 이런 메모 자체를 제대로 잘 넘겨주는지, 그 메모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조차도 굉장히 업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기한 올리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작성 능력에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의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문서를 얼마나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크게는요, 제안서와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복잡한 내용을 논리정연하게 구술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요, 메일이나 공문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들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메일 쓰는 거 그거 결국 잘 못 알아들으면 전화 통화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뭘 이걸 이렇게 NCS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뭐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이라는 명명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간단한 공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공문이라는 것은 어떤 유관 기관에 보내는 공문도 있지만요, 일선 소비자나 국민에게 보내는 공문들도 있습니다. 우리 귀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서비스의 내용을 일부 변형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고객님들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어떤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공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문의 아주 미묘한 문구 하나를 내가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A 내지 B에 해당되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불 처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내지라는 건 A 또는 B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본인이 그 내지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A와 B 둘 다라고 이해를 했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유치한 비유일 수도 있지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문구로 나간 공문에 대한 책임, 그거에 대한 클레임 누가 당하는 겁니까? 바로 해당 공공기관이 당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해당 공공기관은 커다란 신뢰에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이라는 것은 공적인 문서잖아요. 회사가 국민들을 상대로 아니면 유관기관을 상대로 자신들의 입장이나 내용을 표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는 문서 작성 능력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서 위에 있는 높으신 분들이 경험이 많으니까 작성해 주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겠죠.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을 왜 뽑습니까? 어떤 이유로요? 당연히 물론 결제를 받아가면서 문구를 고쳐주거나 좀 돌봐주는 사람들과 그런 절차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신입사원임에도 불구하고 공문을 참 잘 쓴다. 이 사람 거는 고칠 필요도 없네. 그러면 그것이 또 업무 능력이겠죠. 자, 그래서 문서 작성 능력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 경청 능력 당연히 중요합니다. 이 경청 능력은요. 회의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서요. 업무의 스타트점이자 업무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윗사람이 지시를 할 때마다 매번 메일을 쓰고 매번 지시사항을 다시 글로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윗사람은 바쁘기 때문에 야,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이번엔 어떻게 처리해. 알았지? 하고 딱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윗사람의 업무 지시 내용을 말로 들었는데 잘 숙지를 못했다. 그럼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제대로 듣고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역량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 의사표현 능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을 윗사람이 제대로 전달하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흐름이 변화되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그 의사결정이 자꾸 왜곡되고 변질되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표현을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벌써 힌트를 좀 드렸네요. 의사표현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저는 친구들하고는 아무 문제 없이 소통을 하는데요. 이건 친구들하고의 대화가 전혀 아닙니다. 친구들하고의 대화는 어떻게 대화해도 충분히 알 수 있냐면요. 야, 너 어제 거기 왜 안 왔어? 야, 내가 그때는 그거 하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는 왜 안 하고 그거는 뭔지를 서로 오랜 릴레이션십을 맺어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의 간부 사원들에게 뭔가를 보고하거나 회사의 윗분들에게 뭔가를 보고할 때는 그 윗분은 여러 파트의 업무들을 챙기다 보니까 실시간적으로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 고객이 와서 또 그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명확하게 의사소통 능력을 내가 발휘하고 있는지 뭔가 부족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윗사람에게 전달할 때 육하 원칙 중에서 무엇이 생략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아요.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씩 말을 했으면 그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의 가름점은 뭐라고요? 육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언어와 관련된 여러 능력들이 회사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공문과 같은 경우는 나중에 법적인 시시비비까지도 불거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초 연산 능력이에요. 아니, 기초 연산 능력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수능 공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내가 회사 가서도 내가 수학 선생님 할 거 아닌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기초 연산 능력이야말로 회사의 어떤 뭐라 할까요? 파산이나 도산이나 아니면 흑자나 적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물건을 구매했던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려고 했는데 거기 메뉴판을 딱 봤더니 뭐 스테이크가 3만 원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테이크 3만 원인데 지금 어떤 특정 이벤트 기간이라서 여기서 10% 깎아서 2만 7천 원에 그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만 7천원에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혹시 이동통신 고객이면 어떤 마일리지를 통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얼마를 할인을 더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랑 뭐를 같이 시키면 에이드 하나를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내가 고객이었을 때는 에이드 하나 먹을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이 마일리지 쿠폰을 여기서 썼을 때 이득인가 아닌가 요거만 생각하면서 결제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면 되지만요. 기업 입장은 다르죠. 기업 입장은요. 그 에이드 한 잔 고객에게 제공할 때도 그 에이드 만들 때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그 에이드 가격에 대한 잘못된 측정 또는 그렇게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할인을 하고 추가 이것까지 주문하면 더 추가적인 혜택을 줄었을 때 그 과정에서 내가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고 상대방이 내는 비용은 얼마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죠. 그 산수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하면 계속 물건을 팔면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에이드 하나를 추가로 줄지 말지, 결합 상품으로 옆에 사이드 메뉴를 하나 더 할 때 1,000원만 내시면 된다고 해야 될지 2,000원을 내시면 된다고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건 회사 사장님이 아니면 회장님이 와서 결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바로 일선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요소겠죠. 따라서 그렇게 복합 계산, 여러 가지 할인 혜택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얼마의 이익률을 보이게 되고 얼마의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을 다니는 데 있어서 명확히 필요한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업무 관련한 여러 비용들도 있을 거고요. 조직의 예산을 작성하는 거라고 여기 써 있었죠. 자, 이 예산이라는 개념이 아마 여러분들은 좀 생경스러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회사를 다닐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굴지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어떠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년 동안 그 회사가 쓸 수 있는 자원의 양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한일 수는 없겠죠. 자, 그러면 올해 우리 회사의 전체 매출액은 대충 얼마로 가름되는데 그 매출액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그럼 회사는 적자인 거잖아요. 따라서 이 매출액 중에서 우리가 일부 회사 살림을 하는데 얼마를 쓸 수 있는다라는 것을 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마다, 각 팀마다 너희 1년 사업비 예산 가져와. 너희가 1년 동안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쓰고 얼마의 인건비를 쓰고 얼마의 영업비를 쓸 건지 가져와라는 그 예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들을 전부 모아가지고요. 아하, 1년 동안 회사가 써야 될 돈은 이만큼이니 이만큼 돈을 벌어서 이만큼 남기게 되겠구나라는 어떤 살림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 예산을 내가 잘못 세웠어요. 그래서 1년 아직 한참 남았는데 6개월쯤 지나서 저 죄송한데 제가 예산으로 받았던 돈이 다 떨어져서 돈 더 주세요. 회사는 갑자기 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회사가 이제 돈 우리가 줄 수가 없고요. 그때 가져가신 돈을 다 알아서 하셔야지.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무작정 돈을 안 줘도 되느냐? 그럼 회사는 영업을 어떻게 해요? 일을 어떻게 하고요? 안 줄 수도 없어요. 따라서 예산을 잘못 짜면 참 이래저래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산도 한 달에 우리가 쓰는 전기료 얼마, 수도료 얼마, 기본적인 이런 필기구나, 소모품 얼마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잘 하나하나 산수로 계산을 해서 꼼꼼하게 그래서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를 씁니다. 그러니까 얼마의 예산을 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기초 연산 능력이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어떤 가격을 결정할 때는 타사의 가격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타사의 가격도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설정이 돼 있겠죠. 이동통신 회사로 이번엔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에 예를 들어서 기본료를 내시면 데이터 요금은 몇 개까지, 몇 메가까지, 몇 기가까지는 공짜고 몇 분까지는 무료 통화를 제공하고 문자는 몇 건이 어떻다. 자, 그러면 우리 상품과 그쪽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선 상품의 서로 내용과 시간대와 주는 정보와 마일리지 쿠폰의 내용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서 비교하는 것은 무슨 미적분이 필요하거나 고도의 확률 통계의 어떤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니죠. 단순한 기초 연산 능력으로 그런 걸 규명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기초 연산 능력, 왜 NCS에서 그렇게 중요한 영역으로 평가되고 많은 NCS를 통해서 사람을 선별하는 기업들이 필수적인 역량으로 이걸 많이 넣는 이유 어디 있는지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기초 통계 능력 보시죠. 아니 산수만 하면 된다고 하시더니 이제 통계인가요? 자,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기초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지금 얼마나 더 만들어야 되는지 덜 만들어야 되는지 재고나 원자재는 더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건 바로 통계 자료입니다. 그 통계 자료는요. 회사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회사 내부에 관련된 의사결정이니까 내부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만들어내야겠죠. 그래서 여기 통계는요. 어떤 통계냐. 이것도 무슨 시계열 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복잡한 통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패널 분석이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평균을 내거나 합계를 내거나 빈도수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의사결정의 어떤 판단의 지표들입니다. 바로 기초통계 능력이라고 기초라는 단어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굉장히 고등한 통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별도로 채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통계 전문가들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현장에 일어나는 것들까지 다 통계를 내줄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내용들은 자신들이 뭔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통계치는 직접 만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시를 제가 몇 개 들어드렸는데요. 연간 상품 판매 실적을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 업무 비용이 다른 조직과 비교해야 될 경우, 업무 결과를 제시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역량, 회사를 들어갈 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도표 분석 능력입니다. 요거는 통계를 만드는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통계를 만들 때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도표라든가 아니면 그래프를 바탕으로 그 내용이 담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쭉 여러 장표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가만히 봤더니 우리 회사의 B라는 물건은 항상 4분기 때 매출액이 크게 떨어지는구나 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항상 7월 달부터 8월 달에는 이상하게 반품률이 올라간다라든가 이렇게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그 내용은 뭔가 이런 장표나 도표를 내가 그 속에서 그런 아젠다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도표 분석 능력이라는 건 표, 그래프, 이 그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효과적으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몇 개 적어드린 내용도 그것과 유사한데요. 계절에 따른 고객 요구도가 그래프로 제시된 경우 그걸 이해를 한다든가 경쟁업체와 시장 점유율의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림으로 봤었을 때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한다든가 또는 맨 밑에 있는 고객과 소비자의 정보를 조사하여 이걸 자료를 성향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해독하고 나중에 그 해독을 바탕으로 어떤 솔루션도 제시를 할 수 있어야겠죠. 바로 그러한 데 필요한 기초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도표를 분석하는 능력 말고 통계 처리를 하면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선 때로는 그것을 명확하게 숙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끔 도표를 작성을 해드려야 될 때도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기초적인 막대 그래프나 원형 그래프부터 다양한 3차원 그래프까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 정보들을 어떻게 보여주면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면 가장 효과적인지를 판단하고 제시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또 계산할 수 있는 역량 이거 역시도 여기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태까지는 신문 지면상에서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래프 그리고 누군가가 그 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석까지 다 했고 의미까지 단 것들을 바탕으로 그 그래프를 해석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 누가 그걸 해야 된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역량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요. 우리 회사가 부산항까지 물건을 보내야 돼요. 근데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 완행, 쾌속, 급행, 특급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보내는 속도가 이렇게 다르고요. 연료가 이렇게 다르고요. 1리터당 연료 가격이 다르고요. 연비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부산항까지 보낼 때는 적시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보다 저렴하게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렴하게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배 떠난 뒤에 물건 보내면 안 되겠죠. 따라서 평균 속도가 얼마라서 언제쯤 그게 도착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연료당 가격이 옆에 나와 있을 거고요. 1리터당. 근데 그 1리터당 800원을 쓰고 1,000원을 쓰고 1,600원을 썼을 때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키로수, 연비죠. 연비가 이렇게 달라요. 따라서 그냥 리터당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왜? 연비가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비와 연료비와 이렇게 해서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는 요소와 적시에 보내는 요소 이 두 가지를 다 분석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우리가 저 부산항까지 물건을 보내는 방법은 뭡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결제를 올릴 때 근거로 제시해야 될 내용이죠. 이러한 사안수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표로 윗사람들에게 우리가 분석한 내용은 이겁니다.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수리 영역에서 전부 포괄하는 내용들이다. 요 그 도표를 통해서 아마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사고력 한번 보실까요? 사고력. 사실 이 사고력은요. 직장 생활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해결할 때 필요한 여러 창의력, 논리력, 비판력 이것들을 여기서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사고력과 관련돼서는 재밌는 일화를 하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회사의 서비스 센터에서 일을 하는 서비스를 직접 물건을 고쳐주는 수리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노인이 한 분 와서 우리가 보증 기간이 지난 전자제품을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5년 보증 기간이었는데 한 6, 7년 전에 만든 밥솥을 들고 오시더니 이 밥솥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그동안 나는 여기 고쳐달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 처음 왔으니 이걸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이게 소통 능력이 좀 떨어지셔서 충분히 이게 보증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법적으로 보유할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부품이 없어서요. 버리고 새로 사셔야죠. 라고 얘기하기가 참 겸연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수리공은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어떤 기술, 스킬을 가지고 그 밥솥을 억지스럽게 좀 고쳐준 거예요. 나름대로 뭐 부품을 만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전달을 한 거죠. 할아버지, 이거 원래 부품 없어서 저희는 이제 고칠 수가 없는데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거 고쳤어요. 이제 쓰시고 다음번에는 꼭 사서 이제 좋은 거 쓰세요. 하고 돌려보냈다. 자, 이 친구, 이 수리공, 칭찬받은 일을 했을까요? 칭찬받지 못할 일을 했을까요? 1년, 야, 저렇게 친절한 직원이 있다니 하면서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칭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은요, 그 직원은 천사가 됐지만 회사는 악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회사에서 말이지 의무 보증 기간이라는 5년을 두고 그 5년이 넘으면 밥솥도 안 고쳐주는데 직원이 고쳐줬다. 회사가 나쁜 사람이 되고 직원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행태를 보인 직원은 사실 좋은 일을 하고도 회사에서 욕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요, 그것이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적으로 불거지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큰 또 변화를 줘야 될 수도 있어요. 뭐냐? 의무보증 기간을 그래서 우리 회사는 5년이 아니라 7년을 늘리게 됐다. 그럼 그 과정에서 회사는 또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전개됐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어떻게 사고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도 불편하지 않고 회사도 손실을 입지 않게끔 창의적인 형태로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을 스스로 비판하면서 좀 객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고력과 관련된 거예요. 사고력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떤 고답 담론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고 근거를 만들고 이런 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선에서 소소하게 전개되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대응해야지만 회사와 고객과 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최적화된 대응책인지를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직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고력은요, 어떤 회사의 CEO나 높은 사람만 필요한 역량이 결코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영역이 있는지 몇 개만 보고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업무의 전후 관계를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업무 내용이나 상사의 지시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상사는 현장에 있는 내용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장엔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이 이쪽에 와서는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윗사람이 시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건 맞지 않는 거죠. 그 다음 그 밑에 업무와 관련해서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들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바로 이게 사고력을 요구하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간 관리 능력, 이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요거는요, 회사를 취업하고 난 다음에도 중요하실 수 있지만 지금 구직 활동 과정에서 준비하실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학점, 영어 성적, 취업 정보, 자격증, 뭐 정말 다양한 준비하실 텐데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 많은 과업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할 때 내가 시간을 어떻게 안분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밑에 거 보겠습니다. 과업에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가 특히 물리적인 데이터 작업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 우리 지점에서 일어났던 매출액을 예를 들어서 고객의 소득별로 구분해서 어떤 소득을 보인 고객이 얼마만큼의 돈을 좀 더 우리 지점을 통해서 소비하고 갔는지를 구분해달라라는 도표를 받았습니다. 요구사항을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장표를 만들고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그 데이터 하나하나를 엑셀 시트에 기입할 때 들어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을 역산해서 우리 대표이사나 윗사람이 그
결과물을 보겠다라는 그 시간을 역산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다면 추가 알바를 고용해서라도 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충 뭐 내가 한 열흘 정도 투과하면 할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과업에 얼마의 시간이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에 주어진 시간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업 시간 자체를, 절대적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리 능력입니다. 예산 관리 능력은요, 앞서서 기초 연산 능력에선 예산을 내가 어떤 근거로 신청하는 업무라면, 자, 신청했기 때문에 그걸 막 쓸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주어진 예산을 좀 더 아끼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다른 역량이겠죠. 바로 예산 관리 능력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산의 구성 요소들이 각각 이 돈은 언제 어떻게 쓰일 것이며, 또 이 돈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내부에서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수립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름할 수 있는 역량, 이게 바로 예산 관리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물적 자원 관리 능력이라는 건요, 직장 생활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적 자원들이 있죠.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 앞부분의 예산과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좀 생산직에 더 적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레이저 포인트를 만드는 관련한 총괄 감독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레이저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갑니다. 이 버튼 같은 모양의 외형물도 있을 거고요. 내부에 칩도 있을 거고요. 이 레이저 포인트의 빔을 보이는 이 전구 같은 것도 요구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각각의 재고 수량이 이 전체 완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일괄적으로 다 같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부품이 다 있다 하더라도 요 빔을 쏘는 이 전구 하나가 모자라서 제품을 못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물적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물건을 생산하는 만큼 필요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또 이런 오해를 하세요. 아니, 일단 창고에 많이 쌓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전하게 공급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창고에 그렇게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는 물건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도 비용이고요. 또 창고 자체를 빌리는데도 요즘은 비용이 듭니다. 따라서 필요한 판매의 흐름을 보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부품을 적시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물적 자원 관리 능력 어떤 내용인지 쉽게 이해하셨죠? 팀워크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제 1인 창업을 할 게 아니라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여러 가지 능력을 겸비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쉽게 숙지하실 거예요. 그럼 이 팀워크 능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느냐? 밑에서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NC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조직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회사 사내 행사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이벤트 판촉 행사로 어떤 지점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18개 광역시에 동시에 각각의 현장에서 판매를 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현장에 나가는 직원은 누가 어디로 가고 누가 어디로 가서 그 현장에서는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전부 다 이거를 조직도를 잘 딴 다음에 그 과정에서 그것들이 하는 일들을 다 잘 표현을 해놔야 되는데요. 바로 그러한 팀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조직 구성 능력, 이것이 바로 팀워크 능력의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여러 가지 니즈뿐만 아니라 팀 구성원들과의 여러 가지 업무 간의 타협점을 찾는다든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여기서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어떤 체계적인 롤에 의해서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누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정해줬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야, 이건 네가 하기로 한 업무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야, 이건 네가 하는 업무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무엇인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내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등 관리 능력은요, 아까 팀워크 능력 중에서 특히 갈등이 유발됐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건데요. 이것을 좀 더 하부 능력을 하나 크게 끄집어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까지 높여놓은 이유가 뭐냐? 그만큼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때는요, 동료들과 생길 수 있는 여러 갈등 관계를 잘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상 능력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는 완성품,
이 레이저 포인트는 얼마입니다. 이 서비스는 얼마입니다라고 이미 다 조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가부 간의 결정을 하는 일들을 주로 많이 마주쳐 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라는 것은요, 완성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정형화되지 않은 것들을 서로 간의 협상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레이저 포인트를 어떤 회사에 납품하는 OEM 회사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레이저 포인트의 사양과 이 사양을 결정할 때도 많은 협상이 필요하고요. 이 레이저 포인트의 단가를 얼마에 어떻게 공급할지도 많은 협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협상을 얼마나 잘하느냐는요, 아주 직접적으로는 회사의 매출액이나 이익을 높이는 중요한 능력이 되고요. 또는 작게는요, 회사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이 바로 이 협상 능력에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객 서비스 능력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객 서비스 능력이라는 것은 역시 서비스 마인드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사실 이렇게 서비스 마인드가 제 스스로 평가하기에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좀 그런 게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 또 고객을 위한 제품 디자인이나 제작이나 제작 시기는 언제여야 되는지, 고객의 불편사항을 접수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됩니까? 아니, 저희는 고객 불편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서 어디 들어가면 거기다 쓸 수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죠. 진짜 고객을 위한다면 고객이 전화로 걸던 메일로 걸던 아니면 SNS에 올리던 어떻게도 자신의 불편이 우리 회사에 접수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끄트머리에 놓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건 21세기 경영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 서비스 마인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컴퓨터 활용 능력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건 아주 기초적인 능력입니다. 여기에서는 뭐 컴퓨터를 내가 직접 수리하고 이런 능력을 많이 보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기본적인 워드 작업을 얼마나 수월하게 하는지, 엑셀 작업을 얼마나 수월하게 하는지, 데이터 작업을 얼마나 수월하게 하는지,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를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지,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을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즐겨 사용하는 그 어떤 업무 내용이라고 해서 폄하할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할 수도 있죠. 하루의 업무의 대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는 바로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NCS에서도 빼놓지 않고 많은 회사에서 집어넣는 영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이제 처리하게 되는데요. 이 정보 처리라는 것은 그 다양한 정보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분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서 생기는 문서들, 아니면 영수증들, 아니면 매출 장표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그냥 바탕화면에 계속 올려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찾을 수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일정 시기가 지나면 체계적으로 이전에 관리를 안 해놓으면 그게 정말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큰일이 돼버립니다. 따라서 여러 정보들이 들어왔었을 때 나중에 이거를 쉽게 가공해서 다시 제시해주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기술 이해 능력입니다. 이 기술 이해 능력은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하시면 돼요. 특히 어떤 능력이냐? 특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기술 이해 능력의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애플을 만약에 내가 인수한다, 삼성전자를 인수한다라고 했었을 때 삼성전자, 애플을 얼마에 인수할 수 있느냐, 그 시가총액을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요,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시가총액에는요, 지금 삼성전자 빌딩의 건물 시세, 저기 수원에 있는 공장의 부지 시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특허의 가치, 브랜드의 가치가 그 회사를 인수할 때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요즘은 어떤 그 나스닥이나 이런 데 그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시가총액을 분석하고 그 회사를 인수합병할 때 그 회사의 자산 가치를 분석할 때 무형적인 거, 지식재산권이나 브랜드의 가치와 같이 무형적인 것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가 넘고요. 많게는 90%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 무형적인 것이 바로 그 회사의 자산이자 제일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따라서 그런 무형적인 건 대부분 기술이 투영된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안전 불감증 문제가 불거졌고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환기된 적이 있었는데요. 자, 기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산업 재해가 일어난다든가 산재가 유발됐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중에 돌이켜 보면 다 생각이 나요. 아, 그때 거기에 안전망을 설치해놨어도 이런 문제는 막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그 직원들에게 좀 더 뭔가 안전 교육을 시켰으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때늦은 후회를 할 때가 많은데요. 따라서 기술과 산업 현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바로 여기서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또 다른 요인은 뭐냐? 기술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브라운관 TV를 통해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어느 순간 1년 만에 우리가 LCD, LED 형태로 많이 패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기술의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브라운관 TV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데 시설 투자를 하고 R&D를 해왔다? 이거는 뒷북치는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기술의 변화 트렌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으로 사업 전략을 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역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기술 선택 능력이에요. 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 포인트를 만들 때도 직원 한 명을 놓고 그 한 명에게 A부터 Z까지 전부 이 레이저 포인트를 만드는 일을 다 맡길지, 아니면 직원을 여러 명 놓고 한 명은 여기에 전구 붙이는 일만 하고 한 명은 여기 라벨 붙이는 일만 하면서 쭉 하게끔 할지, 아니면 새로운 공정 기술이 드러나서 이 외형은 어떤 자동화 설비를 이용하고 마지막에 조립만 사람이 시킬지, 이 그 과정들을 어떤 기술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단가가 달라질 거고요. 바로 불량률이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기술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기술을 어떻게 선택해서 사용하느냐가 회사의 혁신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와 맥을 같이 하는 게 또 기술 적용 능력이겠죠. 이 두 가지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NCS에 대한 우리가 10가지의 주요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NCS 상에서 즐겨 물어보는 또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직업 윤리 부분입니다. 이 직업 윤리 부분은요, 우리가 많은 사규라든가 사칙을 통해서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일일이 명시하지 않은 그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고객을 대하는지를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 직업 윤리 부분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디테일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이것을 윤리의식을 가지고 직업관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또 선별하는 나름대로 또 귀한 영역들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NCS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아마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